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예측을 통해서이다. 예로서 전에 언급된 자살 생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나에 대한 무의식적 애정, 성욕, 타산, 그리고 욕구 등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행동 양상을 주지시켜주면 나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주말을 보낸 환자는 다음 월요일과 화요일에 같은 행동 양상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 환자는 양가적인 전이 소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일부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틀렸음을 입증해 보이려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예측이 맞아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양가적 소망이 낳았을 불안에 대해 내렸던 추론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환자가 보이는 계속적인 연상과 행동에 의해서 추론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름 휴가가 끝난 후에 26세의 젊은 여자는 휴가가 시작되던 다음 날부터 최근에 호라비가 되었고 자기보다 20살 연상이며 지속적으로 만나는 여자친구를 갖고 있는 그녀의 옛날 남자친구인 F를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자기는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했으며 내가 보고 싶지도 않으며 F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질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사실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기와 조금밖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 F에 대해서도 불만을 느끼지 않았다. 하루는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오랫동안 나눈 후 F와 지난 밤을 같이 보냈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였다. 어느 때보다 같다는 것이 10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다음 날 자신의 상처, 질투, 그리움,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다루는 F에 대한 분노 등을 스스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해석해 주었다. 그녀는 냉담하지만 과히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그녀는 몹시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내일 걔를 수의사에게 보여야 하는데 면담을 취소시켜 줄 수 없느냐면서 나와 말다툼을 하더니 이달 말에 분석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어떻게 나와 같이 냉담한 분석가를 그녀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녀는 분석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해 본 적이 없었다.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석을 그만두겠다고 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전날 그녀에게 F의 무관심 때문에 당신은 자존심이 상해 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다라고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그녀가 나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이 내가 면담 시간을 취소시켜주지 않는 것과 분석을 신뢰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 외에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추론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일주가 지난 뒤 주말에 찾아와서 그녀는 자신이 그 전날 F 때문에 몹시 울었지만 그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은 아니었으며 이제는 눈물도 다 그쳤고 기분도 상쾌하다고 우겼다. 다시 한번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고통과 질투, 외로움, 그리고 F에 대한 분노를 숨기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몹시 화를 내면서 나에게 고함을 쳤다. 그만 경고하겠어요. 그만하세요. 내가 말을 끝내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즐거우신 모양이죠? 라고 악을 쓰더니 방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다. 전주에 가졌던 추론을 아주 잘 확신시켜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인상적이고 확증적인 것이다. 추론의 설명적 또는 발견적 가치는 역시 그것의 정확성을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프로이트는 분석적 재구성의 정확성을 가장 잘 입증해주는 것은 조각, 그림을 모두 맞추는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듯이 그것이 환자의 모든 생활에 단편들을 짜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종류의 증거가 매우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통계 분석에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것은 삶의 경험에 비춰볼 때 환자에 대한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재구성의 존재 가능성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희박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외의 정보, 즉 다른 사람의 제보, 사진, 일기 등에 의해서도 추론이 확인되기도 한다. 좋긴 하지만 그와 같은 증거의 추론은
드물어서 분석 상황에서 유도되는 증거와 비교해 볼 때 그 실제적인 가치는 적다. 자, 추론은 여기서 조금 멈춰서 이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우리 나누고 가죠. 여러분들이 이 임상 사례라면 이 찰스 브레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기 추론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검증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내담자를 돌보고 싶으신지, 여러분이 이런 F라는 환자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하고의 임상을 이끌고 싶으세요? 26세인 이 젊은 여자인 내담자가 휴가가 시작되던 다음 날부터 최근에 혈압이가 되었고 자기보다 20살 연상이며 지속적으로 만나는 여자친구를 갖고 있는 그녀의 옛날 남자친구인 F를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다고 임상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했으며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으며 F 여자친구에 대해서 질투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이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례가 보고되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죠. 찰스 브레너가. 해석을 하는데 내담자는 그 해석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또 해석을 했을 때 이분이 분노를 터뜨리고 방문을 꽝 닫고 나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환자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브랜너의 이고 사이콜로지 입장에서 접근 방법인데, 현대적 심리학이라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겠죠. 이분은 자기의 추론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한 반응이 이분이 화를 내고 하는 것 자체도 자기가 예측이 맞은 것처럼, 그래서 적절한 자기의 추론이 맞다는 쪽에, 자기 추론이 맞는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 자기 해석이나 재구성을 통해서 추론이나 재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해석을 주는데, 그 해석에 의해서 내담자 반응을 보면서 내 추론이 맞았다 틀렸다는 쪽에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임상이 이게 적절하게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해석인지 아닌지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고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 내담자가 정말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러면 그 해석 자체가 이분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해석 자체가 맞다고 할 때, 그 해석 자체는 내용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 해석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프로이드도 워낙 방대하게 글을 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일관된 입장을 우리가 일관된 입장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느 곳에서는 해석 자체가 지적인 내용만 담아서는 해석으로서 기능하기 굉장히 힘들고, 이모셔널한 부분, 정서적인 컴포넌트까지, 정서적인 요소까지 함께 이해되어야만 지적 정서적인 이것이 함께 다루어지는 해석만이 효력을 갖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라고 할 때 인텔렉츄얼한 컴포넌트 뿐만 아니고 이모셔널 컴포넌트가 항상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해석을 하는 것 자체도 항상 이 해석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닌지 하는 것과 함께 봐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지금은 당신이 납득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결국 이해할 거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납득이 안 되지만 반신반의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그 똑같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 통할 것이다, 이런 태도인데, 어떤 현대적 심리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행착오로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이분들이 공감받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면서 이분이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이 소화될 수 있을 때 해석을 하는 거지. 그 내가 가진 통찰이 맞다는 것, 나의 추론이 옳다는 것만 가지고는 해석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 태도가 굉장히 다르죠. 이분은 내담자가 자기 해석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지만 지금 내가 하는 해석을 이 사람이 수용하지 않을 것을 페인풀하니까 이분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방어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타협형성, 그중에 특히 그 방어적인 부분, 이분의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정서들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내고 있는데 그 해석 자체가 이 내담자가 지금은 수용하기 어려운 정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수용하지 않을 거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이 반발하고 화를 낼 것이라는 게 예측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잘 이분이 그러니까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이 추론이 맞는데 이분은 수용하지 않을 거야. 그래 이분이 정말 방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추론이 맞다는 것이 입증되는 게 이분이 반발하는 모습, 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는 것 자체로서 맞아. 이분은 내가 추론한 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이분이 방어가 심해서 자기의 페인풀한 정서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방어하고 있다는 내 해석이 맞기 때문에 이분은 그게 페인풀한 거야. 그러니까 내 해석이 결국 맞은 거야. 라는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또 다음 회기에서 이 내담자가 딴전 부리고 있어도 어떤 이런 머티리얼이 나오면 또 똑같은 입장에서 해석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 지금 찰스 브레너가 보이고 있는 이고 사이칼로지스트의 입장은 해석 자체가 옳다고 한다면 그 해석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내담자가 지금 수용하건 안 하건 이것을 이분에게 알려주는 이 통찰을 통해서 치료해야 되니까 지금 네가 수용을 못 하더라도 내가 반복해서 해석하다 보면 그게 통할 것이다. 결국은 통찰을 가져갈 것이다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고 스탠스가 있는 사람은,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싫지만 선생님 말이 맞아요라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뉴라틱한 수준인데 그래도 명백하게 뉴라틱한 것인지 보드라인인지 이런 걸 구별해내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같은 사람 안에서 어떤 날은 뉴라틱한 레벨에 있고 어떤 날은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다른데 현대적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좋은 통찰을 가진다고 해서 내 추론이 있긴 하지만 이 추론을 내담자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 이런 해석은 여기서 컨젝처는 찰스 브레너하고 똑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컨젝처 부분에서는 찰스 브레너하고 같지만 인터프리테이션으로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는 현대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현대정신분 입장에서는 이분이 실제로 내 해석을 받아서 이걸 자기 스스로의 통찰로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 될 때까지는 해석을 보류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현대적 분석 입장에서는 대상을 향한 질문과 같은 어떤 exploration, 탐색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해석을 해주기보다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 해석은 interpretation은 motivational interpretation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숙을 위한 해석이라는 개념이에요. 내담자가 정서적인 성숙으로 가는데 내담자의 정서적인 성숙을 위해서 도움이 될 때만 해석을 한다는,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 그 해석이 정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해석을 내담자가 가져가서 자기가 정서적으로 성숙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선별해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찰스 브레나는 지금 그 이제 임상 속에서 어떤 자기가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자기의 추론한 바를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찰스 브레나는 찰스 브레나 역시도 자기가 해석을 해주는데 의의를 갖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돕고 내담자를 목적을 살리는데 목적을 갖고 있지 실은 해석 자기 추론에 따른 해석을 함으로써 자기 추론이 맞나 틀리냐 그것을 목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목적이 그것은 아닌데 결국은 지금 수용하기 어렵더라도 이 해석을 계속 듣다 보면 너는 이 해석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태도잖아요. 지금 당장 정서적으로 네가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석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 결론은 잘 모르는 거죠. 이 결론 여기까지만 하고 안 나왔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적인 분석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항이 심해지면 치료 파괴적인 저항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정말 페인풀한 정서를 그건 자기도 무의식적에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그 무의식적인 그 아는 것 자체가 페인풀하니까 어쩌면 자기의 취약한 부분 남들이 봐서 웃을 것 같은 그런 정서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자기가 봐도 이거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이 정서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너는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맞긴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페인풀해서 이분은 무의식적인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찰스 브레나도 결국 통찰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잘 돕겠다고 하는 목적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통찰 중심으로 트레이닝 받은 분하고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트레이닝 받은 분은 이런 점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데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하느냐. 그런데 찰스 브레나도 굉장히 세심하게 이분 대가니까 이분이 일단 정서적으로 저항을 다 내려놓지는 않겠지만 치료 파괴적인 저항까지는 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태도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분은 인터프리테이션 통찰을 가능한 한 많이 계속 반복해서 주는 쪽에 더 익숙해 있고 한쪽에서는 통찰을 전달하는 측면보다는 정서적으로 이분이 이해받는다는 어떤 관계 중심에 더 비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우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통찰을 우선적으로 보느냐 하는 점에서 현대 어쩌면 정신분석이 양대 산맥이에요. 끊임없이 한쪽에는 통찰 중심의 이고 사이콜로지나 클래시컬한 정신분석 쪽의 입장과 릴레이셔널한 쪽 입장에서는 어떤 큐어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결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과 통찰을 더 중시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쪽에서 트레이닝 받느냐에 따라서 임상적인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보다 이런 것들이 물론 양쪽 다 감안해서 하지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추론은 근본적으로 분석 재료로부터 처음 유래되며 대부분의 경우 그와 같은 재료에 의해 다시 확인되거나 부정되어진다. 웰더는 환자의 말을 들으면서 분석가가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지지될 수 있고 반박될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추론에 대한 모든 얘기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분석가의 입장에서 볼 때 추론 작업은 수많은 분석 작업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둘째 단계는 추론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즉 해석해주는 일인데 알다시피 이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흔히 추론이라는 단어가 양자 모두를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해석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것에서부터 매우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언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해석과 감정적인 문제, 해석의 요령과 적절한 시기, 해석의 순서, 내용보다 방어를 우선할 것, 깊이 있는 해석, 상향성 해석, 전의를 해석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 해석과 저항, 간결함, 그리고 분석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환자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 해석이 환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와 그로써 빚어지는 다양한 효과, 여기에는 치료자가 말한 내용과는 거의 무관하게 환자 자신이 듣고 반응한 데 대한 환자의 깨달음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논문들이 흥미와 가치가 있긴 하지만 주로 임상 경험의 부가적인 것들이다. 임상 경험이 없이 그와 같은 논문들을 읽게 된다면 진부하거나 난해한 내용으로 보일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들은 주로 환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감독의 이라고 번역을 뭐예요? 했는데 이게 슈퍼바이저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슈퍼바이저들이 사이코 애널리스트인데 슈퍼바이징 사이코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감독을 하는 정신분석가의 대부분. 아, 네, 감독의. 정신분석가인데 정신분석가 옛날에는 메디컬 닥터들이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번역을 하면서 감독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음, 좀 여러분이 알아듣기 어렵게 됐죠. 네, 그리고 감독의 및 동료들과 자신의 경험을 토의하면서 얻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논문들을 비판하거나 요약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독자가 해석 문제에 관해서 이미 들었거나 읽은 내용들에 부가적으로 일반적인 언급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선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이 사례도 간단하게 하나의 사례가 나왔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사실은 어렵죠. 그 이전 맥락도 없고 그 뒤 맥락도 없는 중간에 있는 어떤 과정이 딱 왔을 때 사실은 그 해석이나 추론은 굉장히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효과도 그 이후에 어떤 인터벤션 해석이 어떤 그게 잘된 해석인지 아니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엉뚱한 해석일 수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그 효과가 당장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한 에피소드 그 중간 과정만 가지고 이게 보통 그 내용만 가지고 케이스가 논문 속에 일부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잘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함축된 거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의 사파만 가지고 이 케이스 전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 저자가 거기에 의미를 부과하는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어떨 때는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라면 다른 방법으로 인터벤션을 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사례가 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로 꼭 그렇게 이해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담보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케이스를 내 사례로 가져와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면 저자는 어느 한 퍼스펙티브, 하나의 견해를 가지고 그걸 보고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견해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해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확실히 마음속에 분석에 있어서 해석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해석의 주된 목적은 환자의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해석을 할 때 일어나는 주된 것이 아니며 결코 유일한 것도 아니다. 특정 해석이 환자에 미치는 효과는 환자 자신의 갈등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는 지식의 증가가 적은 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다. 주된 효과는 환자가 자신의 비밀이 노출되고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칭찬받고 격려되어지며 보상받고 유혹받거나 또는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도 역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비록 그와 같은 네 번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명실상부한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해석의 종합적 효과는 반드시 성공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볼 때 해석과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석 과정이 있다는 것은 용어 자체가 모순이다. 분석한다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보다 잘 알도록 돕는 것만을 의미한다. 다른 형태의 어떤 정신치료도 분석이 아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는 똑같은 치료적 효과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분석보다 훨씬 성공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아니다. 경험으로 볼 때 불안이나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소원과 환상에 대해서 알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모든 분석가가 일찍 배우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 처음 분석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기대와 달리 해석이란 점진적이고 자주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 경우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다양성이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이라면 반복이 분석적 해석의 근본 요소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중요한 분석적 해석은 모두 다 일생 동안 환자의 사고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를 끊임없는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강력한 동기와 그에 대한 방어를 다룬다. 여기서 네. 구현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해석 분석한다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보다 잘 알도록 돕는 것만을 의미한다. 네. 굉장히 엄격하게 분석을 규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인사이트 중심으로 통찰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이해하고 있어요. 정신분석의 개념을 사이코애널리시스 프라퍼라고 해서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정신분석만을 고유한 의미의 정신분석이라고 보고 전통적인 어프로치하고 다른 정신분석적인 통찰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지만 과거의 어떤 트래디션에 따르지 않은 치료법은 사이코애널리틱스, 사이코테라피라고 해서 이걸 구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사이코애널리시스, 정신분석과 구별하려고 하는 게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관계적인 정신분석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것이 같은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과거의 전통 속에서는 보통 주 4, 5회, 요즘 들어서 3, 4회 정도 인텐시브하게 하고 과거에 같으면 카우치를 사용하고 하는 이런 우선 치료의 환경과 치료의 빈도 이런 것과 또 치료 기법으로는 해석을 중심으로 치료해야 그리고 환자도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가 아닌 뉴라틱 환자일 때 이걸 정신분석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해석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치료의 기법인 거죠. 그래서 분석한다는 것은 통찰을 주는 것이다. 환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언더스탠딩 그리고 전통적인 치료 대상 그리고 빈도수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되는 정신분석만을 정신분석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게 인터내셔널 사이코 애널리티컬 어소시에이션 우리가 IPA라고 부르는 국제 정신분석 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이런 엄격한 기준에 따른 정신분석만을 어떤 정신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계 중심의 이론에서 본다면 치료 횟수가 꼭 주 3회, 4회, 5회 이렇게 돼야만 정신분석이 아니고 주 1회를 하건 2회를 하건 그건 환자의 상황에 따라 하는 거고 그리고 통찰을 궁극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통찰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인터벤션 기법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엄격하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그 그룹만은 정신분석가라고 인정하고 싶어하는 이런 묘한 움직임들이 이게 어떤 정신분석 학계의 팔리틱스죠. 이 정신분석 학계의 아주 오래된 정치죠. 그래서 거기에 그 기준에 따라서 훈련된 사람만을 정신분석가라고 인정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이 협회에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분들은 협회에 가입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아주 마치 정신분석학 자체를 인스티튜셔널라이즈 한 거죠. 스피리추얼리티하고 리리전을 구별하시는 분들은 스피리추얼리티가 원래 있었는데 그 스피리추얼리티를 하나의 제도화하는 과정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스피리추얼리티와 릴리전이 서로 달리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기서 사이코 애널리시스라는 게 있는데 사이코 애널리시스를 제도화하는 부분이죠.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하는 것, 그 제도화한 것을 따르는 이런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된 그런 입장에 있는 그룹만을 정신분석이라고 인정하는 이런 움직임과 그 가이드라인이 아닌 쪽에서 플렉서블하게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그룹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 온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분이 보드라인 환자건 사이카틱한 환자건 정신분석적인 전이나 그리고 저항을 통해서 내담자를 돕는 것 이것 자체가 정신분석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요소에 따라서 정신분석적인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내담자를 돕는 것은 모두가 정신분석이라고 보는 견해는 본인을 정신분석가라고 부르건 그냥 일반 상담자라고 부르건 이게 다 정신분석이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분석가 타이틀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정신분석을 충분히 소화해 나가면서 내가 상담을 진행한다면 나는 정신분석가의 입장에서 치료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폭넓은 의미로 누가 나를 정신분석가라고 부르거나 안 부르거나 그 문제를 떠나서 정신분석적인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특히 사람들의 무의식을 깊이 이해하는 이런 입장에서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식이나 우리의 카그니티브 하거나 비헤이비어를 한 쪽 또는 우리의 컨셔스니스 중심으로 무의식을 고려하지 않은 치료법과 전혀 다른 무의식을 이해하는 사이코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정신역동 중심으로 내담자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정신분석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좀 중요하게 우리가 빌드업할 필요가 있다는 정신분석가 과정을 마쳐 정신분석가로 부름을 받거나 그렇게 불리거나 안 불리거나 떠나서 정신분석적인 통찰을 정신분석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내담자를 본다면 우리가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네, 환자는 전체적으로 긴 과정을 인식할 수 없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해석 가운데 마지막 것만을 기억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변화가 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분석가는 그런 변화가 동일한 효과를 갖는 한 번 이상의 많은 해석이 가해진 길고 지속적인 분석 작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격언이 정신분석적 해석에도 적용이 된다. 단 한 번의 해석이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 같은 임상 예문을 읽을 때는 많은 전 단계 작업이 그 전에 있었고 그와 같은 작업이 첫 해석이 가해지기 훨씬 전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옳다. 중요한 의미의 해석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많은 반복이 있은 후에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분석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해석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해석의 효과는 어느 한두 가지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갈등의 양상과 기원에 대한 올바른 추론을 반영하는 수많은 해석들의 누적 효과에 기인한다. 단 한 번의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는 변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반복해서 해석을 한 결과지 그게 한 번 툭 해석했다고 변하지 않는다. 변했다면 그 전에 무수한 해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특히 논문을 읽거나 어떤 사례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멋진 효과가 있구나라고 보면서 어쩌면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그 해석을 느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단 한 번이나 두 번의 이런 중요한 해석이 큰 기여를 하긴 하지만 어떤 그 해석을 하기 이전과에 오랫동안 그 해석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조금 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많은 작은 해석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멋진 해석을 이분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어떤 사례집에 나오는 몇 가지 해석으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정신분석이라는 게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반짝반짝하는 이런 해석을 해서 이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내롭게 애쓰는 과정이 정신분석이지. 우리가 아주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끼리 멋진 통찰을 내가 해서 바로 주어서 큰 효과가 나타난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신분석가로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이 통찰을 추구하는 과정을 상담자가 계속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내담자와 함께 이걸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중요한 의미의 해석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많은 반복이 있음에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분석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해석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해석의 효과는 어느 한두 가지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갈등의 양상과 기원에 대한 올바른 추론, 보다 쉬운 말로는 올바른 이해를 반영하는 수많은 해석들의 누적 효과에 기인한다. 분석가는 현재까지 강하게 적용하는 환자의 어린 시절 갈등을 집어냄으로써 환자의 현재를 과거와 가장 잘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모든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면, 즉 환자의 과거와 현재와의 연관에 대한 분석가의 추론이 옳다면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해석은 아닐지라도 그 분석가가 내리는 해석이라면 환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된다. 아주 날카롭고 아주 정확한 해석이 아닐지라도 라포가 형성이 되면 이게 이제 그 환자가 찾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정신분석에서 인과관계라고 할 때 하나의 원인이 바로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된 원인도 있지만 부수적인 요인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주된 원인에 대한 충분한 해석은 아닐지라도 그 주변적인 여러 요인들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다 가치가 있는 거죠. 어느 하나가 아니고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코스 앤 이펙트라고 할까요? 심리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인과관계라고 할 때 그 인과관계가 단순하게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합해서 결과가 온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양한 해석이 다양한 해석을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상담자의 여러 노력들이 내담자가 그중에 그것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은 잘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도 자기 나름대로 통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자료들로 쓰이는 것이지 어느 한두 가지 훌륭한 해석만이 꼭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전곡을 찌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거기에 가까운 것도 괜찮다. 환자에 대한 추론이 틀리거나 매우 불충분하지 않다면 그런 해석은 충분히 괜찮은 것이다. 올바른 해석은 환자의 병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분석가로 하여금 점차 좀 더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게끔 한다. 모든 분석가가 알듯이 올바른 해석 뒤에는 기억, 꿈, 환상, 증상 또는 전이하는 것 같은 새로운 분석 내용들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까지 분석가가 내린 추론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환자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추론을 수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환자 여기서 측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해석이 잘 되고 나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새로운 머티리얼들이 나온다. 이 얘기는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저항이 해소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현대정치 분석에서는 저항을 저항이 해소되는 현상을 프로그레시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전향적인 커뮤니케이션. 특히 내담자가 지금까지 드러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저항이 해소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레시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냥 반복하는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이 진부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저항이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속에서 이렇게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석이 일어나서 내담자가 통찰을 가져가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들이 다시 그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던 것, 어떤 거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언어화되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해석이 효과를 드러내고 있구나. 본인이 한 해석이나 혹은 여기서는 해석이라고만 보고 있지만 인터벤션, 본인이 한 개입이 정확했느냐 정확하지 않느냐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해석을 했는가를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은 내담자의 리스판스, 내담자가 그 뒤에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검증 수단은 해석이나 어떤 해석을 포함한 여러 인터벤션의 적정성 여부는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반응들을 종합해서 볼 때만 이런 개입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는 저항이 해소되고 새로운 머티리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 그 해석이 적절한데 그러한 저항이 해소되지 않고 전과 마찬가지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했던 해석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본인이 한 개입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추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럼 내가 했던 해석이 이분에게 통찰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입장에서 이분 케이스를 봐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수정된 또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에 추론이 틀리거나 매우 불충분하지만 않다면 해석은 충분히 괜찮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 틀린 해석도 한두 번의 틀린 해석 때문에 그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틀려도 내가 틀린 해석인지 아닌지를 내담자의 리스판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포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틀린 해석을 그러니까 틀린 해석을 했다는 얘기는 어쩌면 내가 가진 가설이 틀렸다고 본다면 그 가설을 버리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과정이니까 내가 한 번 한 해석을 꼭 의미를 부여해서 계속 무조건 반복해서 주입시키겠다는 이런 태도를 벗어나야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플렉서빌리티가 유연성이 생겨나서 내담자의 반응, 내담자가 가져가는 통찰을 잘 보면서 내 해석이나 다른 개입을 좀 더 정교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내가 조금 실수했다, 어떤 개입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그 이후에 그것을 수습하는 능력만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자기가 한 개입을 그냥 계속 밀고 나가서 누가 이기나 보자고 씨름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담자를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담자의 반응과 함께 나의 개입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한자 측에서 해석에 대해 보인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몇몇 저자들이 기술한 논문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것들은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기준에 관한 것이다. 해석의 타당성 여부는 불안이나 죄책감의 해소, 방어의 완화, 본능, 타생치에 대한 내성의 증가 등으로서 알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증상의 개선도 아울러 같이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 아까 불안이나 죄책감의 해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의식 중에 감소를 해소로 지금 바꾸셨어요? 아, 정말요? 네. 와. 무의식적으로 본인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죄책감이 있는 걸 다 없애주고 싶은 욕구가 지금 숨어 있죠. 해소시킨다. 근데 해소라고 했어요. 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이디안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무의식 중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 거죠. 내담자들 정말 불안한 사람들 불안을 없애주고 죄책감 있는 사람 죄책감 없애주고 싶은데 찰스 브렌너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불안이나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걸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이걸 완전히 없애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이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소라고 내가 정서적으로 받아가느냐 감소라고 받아가느냐가 이게 이만큼 이론적인 차이의 배경이 이론적인 차이를 배경으로 하는 언더스탠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교수님 위 부분 설명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까 이제 그렇게 경직되게 그 융통성 없이 유연성 없이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추론을 고집하고 수정하지 않고 고집하고 그러면은 이거 환자와 분석가가 뒤바뀐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내담자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이런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떨 때는 맞는 것 같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할 그래서 아니라고 할 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좀 약간 전문성에서 무시를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살짝 강하게는 아니고 살짝 들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소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역정의 정서를 지금 잘 이해하신 거예요. 만약 이 역정 정서를 포착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둘이 해석을 놓고 경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해석을 했는데 내담자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선생님이 틀렸어요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애썼지만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 해석이에요 한다면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통찰과 내 통찰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현대적 지문서 쪽에서는 가장 좋은 해석은 내담자가 하는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해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해석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통찰을 그냥 주어서 이 사람이 우선 통찰할 능력이 있으면 그걸 미리 내가 해석해서 주어서 이 사람이 그것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해석해내는 것처럼 너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이 사람 스스로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지점이 통과하기 좀 어려운 게 우리의 나르시시즘하고 연결돼요. 상담자에. 내가 무시당하고 있고 내가 유능한 상담자가 아니고 어떻게 환자가 나보다 더 유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묘한 MB들이 서로 생길 수 있어요. 상담자에 대해서 내담자가 MB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똑똑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내담자를 보면서 상담자가 MB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둘 사이에 해석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인텔렉츄얼하게 주지화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MB라는 감정이 되게 약간 조금 내놓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편안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MB로 느껴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그렇게 조금 약간 고상하게 뭐 전문성이나 뭐 이렇게 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아, 내가 전문성에서 이렇게 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지금 그게 완화돼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MB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저는 경쟁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양육 과정에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일어나요. 아이가 좋은 것을 가져왔을 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엄마는 더 잘할 수 있어. 너 전번에 엄마가 하라는 데 있어. 너 더 잘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무의식적인 정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방어를 하기 때문에 의식으로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담자랑 경쟁한다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서를 그대로 이렇게 바로 못 보고 이렇게 꽈서 이렇게 오는 거. 그렇죠. 그게 방어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이 사람을 돕겠다는 좋은 내 생각이나 정서로 내가 느끼는 거죠. 방금 언급한 저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증상의 호전이 해석의 효과와 정확성을 말해주는 믿을 만한 지침이 못 된다고 말한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역설적으로 증상의 악화, 소위 부정적 치료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분석에 대한 반응의 다른 것, 즉 더 이상의 분석을 피하려는 무의식적 소망, 건강으로의 도피라고도 한다. 긍정적 전이로부터 얻어지는 좋은 효과 또는 생활 환경의 변화, 어떤 환자의 경우는 질병, 부상,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실제적인 재난이 있게 되면 정신적 증상이 잠정적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와. 위기 상황 이에 의해서 증상이 호전이 일어나기 이런 때문이다. 현상이 어떤 우리가 그 크라이시스가 닥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안이나 우울에서 그것이 불안이나 우울 이런 현상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우선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재난이나 어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집중하기 때문에 우울감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런 아주 그 위기를 경험하고 나면 더 센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죠. 오히려 잘 지나갔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뭔가 이런 계기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네.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제 그건 아주 사소한 거고 정말 큰 예. 위기에 닥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통찰이 올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어떤 환경이 이 사람에게 통찰을 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꼭 내가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 증상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거를 그 성숙 효과라고 안 하나요? 어, 그러니까 자연적 성숙 효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치료 세팅 안에서 뭔가 원인과 결과가 있게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애들이 뭐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사춘기 애들이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철들듯이 자기 뭐 그런 스스로 것도 하는 거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분들 돕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삶은 지속되고 있어서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이분은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증상의 호전이나 이게 전부 내 인터벤션 때문이라고 착각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그 슈퍼비전 이제 임상 현장에서 이렇게 슈퍼비전하고 슈퍼비전 받고 이렇게 그럴 때 보면은 마치 이제 그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죠. 근데 이런 그 마치 실험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걸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는 외부 환경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실험을 항상 하잖아요. 음.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면 의미 있는 디스커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인터벤션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그 안에서 외부 환경에 그 당시 특별한 변화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그걸 감안해야 되지만 그것이 없는 한은 동일하다고 외부 환경은 동일하다고 보면은 거기서는 새로운 원인 추가가 어떤 인터벤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인터벤션이 어떤 결과를 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뭐라고 할까 격리시켜서 이 현상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으면 연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꼭 이 인터벤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하나의 가설을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상담자에 의해서만 내담자가 환자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해먹겠어요. 그렇죠. 그건 못하죠.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옴니포던트다 우리를 신적 자리에 놓아버리는 게 큰일 나죠. 네. 근데 그 책임도 다 져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 옴니포던트 사고 매지컬한 띵킹을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을 사는 게 힘드냐면 자기가 그 전능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잘못되는 건 다 자기 책임이잖아. 그러니까요. 지나친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옴니포텐트가 숨어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아주 과도한 수준 이상의 일정 수준 이상의 너무 과도한 죄책감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 이제 그랜디오스 셀프라는 게 코엇은 우리 발달 과정에서 거대 자기가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형성하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 컨버그는 거대작이라고 하는 거 이게 괴물이다. 이게 병리의 근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대자기 자체가 자기의 리얼 셀프 플러스 이상적인 자아상 그리고 이상적인 대상들의 어떤 이미지들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거 다 합치니까 거대한 자기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자기니까 이게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옴니포턴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옴니포턴트한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할 수도 있지만 뭔가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의 원인은 결국 자기한테 있으니까 처벌도 자기가 받아야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 있지 않은 어떤 거대 자기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생겨나는 거죠.
증상의 호전을 추측의 정확성을 말해주는 지침으로서 신뢰할 수는 없지만 확증적 증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한 환자를 이해했거나 치료했다고 할 수 없다. 증상의 호전 자체가 올바른 추론에 의한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증상의 호전이 계속적으로 없다면 올바른 추론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게 된다. 예,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증상이 호전됐다고 그러고 내가 치료를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 해석이나 내 통찰이 다 워킹했다고,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공을 내가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렇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안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내 해석이나 내 통찰이나 내 인터벤션이 아직 미진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증상까지도 개선돼야 되는데 증상만을 타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분의 갈등 구조가 해소되면 이 증상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깔려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약보다는 간접적인 어떤 공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협성이 건강하게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근본적인 갈등들이 일정 부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갈등 구조로 바뀐다고 한다면, 갈등이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지만 적절한 타협 형성 속에서 이러한 갈등 구조들이 재정립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건강하지 않은 타협 형성의 결과가 심통으로 나온 거죠. 증상이라고 하는 게 비적응적인 타협 형성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타협 형성의 결과가 증상이 일어나는데, 타협 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이 증상도 사라진다고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적절한 타협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일어나면 증상도 없어진다. 근데 증상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애써서 좀 더 이분이 좋은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적절한 타협 형성이 일어나면 증상도 사라진다. 그렇지만 증상만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약간 패러닥시칼을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로 느껴지죠. 위에 언급한 저자들이 말하는 정확하고 시간을 잘 맞춘 해석에 대한 다른 확증적 반응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놀래면서 인정하는 것. 그쪽으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미숙한 감정이 드는 것. 그래요. 깨닫지는 못했지만 항상 느껴왔던 거예요. 잊혀진 기억의 회생. 다음날 꿈으로 확인되는 것. 울음, 죄책감, 분노, 웃음 등과 같은 감정 반응, 확증적인 연상, 실수, 행동화 등이 있다. 페니첼이 말했듯이 그것들은 모두 환자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방어가 감소하고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방어해 오던 본능적 충동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충동들은 프로이드가 부정적인 치료 반응과 관련해서 기술했던 본능적 충동이나 자기처벌적 충동일 수도 있고 이들 모두일 수도 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느끼셨던 거 잠깐 나누는 시간 갖죠. 해석이라는 거를 상담 현장에서 알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근데 그 추론이 정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긴 한데 그런 어떤 그 추론을 말해주는 것, 이제 그것이 환자한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과 또 이제 그것이 맞지 않아도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그것도 하나의 또 정확한 추론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거를 배우게 되고, 네, 뭐,
그 현재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어떤 조이닝이나 또 미러링이나 이런 컨테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듯이 이것도 같이 또 하나의 어떤 개입 기법으로서 같이 갖고 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 클래식한 정신 분석에서는 해석하면은 막 뭐 멜라니 클라인이나 아니면은 막 프로이트나 아니면 막 비온이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 해석이라는 거가 과연 진짜 내가 어느 세월에 이거를 진짜 얼마나 전문가가 돼야지 이거 입번끝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런 해석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뭔가 가까이 온 느낌? 해석이라는 거가 그 저의 주변으로 엄청 가까이 온 느낌, 좀 친밀해진 느낌이 좀 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통찰이 뭐냐면 추론이라는 개념과 해석이라는 개념이 이걸 뭉뚱그려서 생각하니까 아주 멋진 해석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마치 내가 해석을 못하는 사람 같다는, 나는 추론도 안 하는 사람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같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런 해석을 안 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되면 추론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마음속으로 하는 자기 안에 심리 내적인 해석이죠. 이 심리 내적인 해석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확실하게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상담자나 분석가나 이러한 멘탈 헬스를 돌보는 분들은, 특히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추론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추론이라는 말을 해석으로 바꾸는 분석가는 해석하는 사람이다. 결국 추론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 해석을 넓은 의미로 추론을 포함해서 한다면 우리는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입 밖에 내는 해석이건 입 밖에 내지 않고 내 안에 하는 해석이건. 그런데 우리는 내담자에게 전달을 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가 상담자나 분석가로서 기능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추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ongoing process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죠. 우리는 내담자를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가설을 가지고 이걸 관찰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를 검증하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론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정서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조이닝을 아니라 미러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이닝, 미러잉은 뭐예요? 언더스탠딩을 배경으로 조이닝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정서가 이래. 그 자체가 추론이고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서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 해석의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는 추론이라는, 컨젝처라는 의미로 이렇게 조금 정밀하게 구별해서 본다면, 이 컨젝처는 누구나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컨젝처를 항상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당신은 생각이 없어? 그 얘기는 너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계속 사는 거냐, 아무 의식이 없이 사는 거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어떤 분을 돕는 과정에서는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 내적인 그 노력이 결국 컨젝처로 드러나는 거죠. 그분에 대한 추론을, 그분의 갈등 구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드는지, 갈등이라는 용어 쓰지 말고 그냥 이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왜 그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추론의 과정이라는 얘기죠.